2025년 4월,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이건 말이 안 돼.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일본, 긴급 국무회의 소집. 중국,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 러시아, 공식 성명 발표. 그리고 미국 펜타곤. 즉시 최고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라. 전 세계 군사대국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이유.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 대한민국이 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올해 58살이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전략무기 분석관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나토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는 나름 경험이 많은 편이에요. 세계 각국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주된 업무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특히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극초음속 기술 개발 사례들을 봤어요.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 중국의 동펑 시리즈, 그리고 우리 미국의 여러 프로젝트들까지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죠. 이 분야가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삼성, LG 같은 회사들의 기술력도 인정했고요. 하지만 군사기술, 특히 극초음속 분야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봤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도 수십 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겨우 실용화 단계에 온 기술이거든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세계 최고 방산업체들도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건 좀 믿기 어려웠죠. 2025년 4월 15일 오전이었어요. 상관인 해럴드 브루어한테서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브루어는 전 미사일 방어국 부국장 출신이고 이 분야에서는 정말 베테랑이에요. 평소에 침착한 분인데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에서 만났는데요. 브루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제가 되물었죠. 확실한 정보인가요? 브루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넘게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 확인이 필요해. 브루어가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극초음속 요격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미국도 아직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말이에요. 브루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현지에서 기술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오라는 지시였어요. 그때도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복잡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분명 선진국이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군사기술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봤어요. 특히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정말 어려워요. 물리학, 공학, 컴퓨터 과학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미국도 수조 달러를 투입해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건데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단독으로 개발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4월에 한국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확실히 잘 발달된 나라구나. 고속도로나 건물들을 보니 인프라가 정말 좋았어요.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나라가 미국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정말 완성했을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 놀랐어요. 건물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요. 확실히 선진국다운 모습이었어요. 방산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코리아 테크놀로지 베리굿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국민들의 자부심과 실제 기술 수준은 다른 문제거든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극초음속 요격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된 발표일까요? 방산청 본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건물도 현대적이고 보안도 체계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었죠. 겉모습만으로는 실제 기술 수준을 알 수 없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도윤 박사였어요. 4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죠.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컨퍼런스에서도 발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도윤 박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방기술은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한반도 같은 환경에서는 자주 국방이 필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진정성은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죠. 의지와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니까요. 이도윤 박사는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였죠. 하지만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느낌도 받았어요. 정말 뭔가를 해낸 사람의 자신감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설 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첫날 저녁 호텔에서 미국 본부에 첫 보고를 했어요. 브루어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루어는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요. 정확한 기술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동맹국에 의해서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된 선전에 불과할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검증이 모든 걸 밝혀줄 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경제적 성취는 분명 대단해요. 하지만 군사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LSM은 정말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된 주장에 불과할까요? 분석관으로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부터 펼쳐질 일들이 정말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겠어요. 2024년 10월부터 북한이 좀 다른 미사일들을 시험하기 시작했거든요. 화성 16형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었어요. 기존 것들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한 움직임을 보였죠. 저는 펜타곤에서 그 첫 발사 영상을 분석하면서 좀 당황했어요. 마하 8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궤도가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기존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방어 시스템으로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발사 빈도였어요. 한 달에 2~3번씩 계속 시험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1년에 몇 번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명백히 뭔가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미국 정보기관 분석으로는 2025년 상반기쯤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협이 되겠죠.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요. 조기 경보 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거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군 관계자들과 첫 브리핑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무거웠어요. 공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만난 서유리 중위가 보여준 시뮬레이션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4분 47초였거든요. 기존 스커드보다 절반 이상 빨라진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요격 확률이었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15% 정도. 한국이 보유한 천공투도 25% 수준이었죠. 서유리 중위가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현재 가진 모든 걸 동원해도 50% 넘기가 어려워요. 그때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7,000km나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200km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대피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는 미사일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책상 아래로 숨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도윤 박사와 두 번째 만남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엘셈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반대가 꽤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한국이 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예산 심의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도윤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국방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극초음속 시대에는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해요. 연구팀의 초기 어려움도 들을 수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3번의 시뮬레이션 실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모델링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벽이 너무 높았다고 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킬 비클 기술이었대요.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정확히 맞히려면 요격체도 엄청나게 정밀해야 하거든요. 미국도 수십 년 연구해서 겨우 실용화한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 개발하기에는 정말 어려웠던 거죠. 2023년 한 해 동안은 더 힘들었다고 해요. 연구팀이 27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고 떠나는 연구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도윤 박사 본인도 사직서를 3번이나 썼다가 찢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국민들의 불안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미사일 대피 안내 방송을 듣는 시민들, 아이들이 대피 훈련을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하나 있었대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였어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한국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저는 이도윤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정신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을 지금까지 발전시킨 원동력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어요. 과연 이런 의지와 열정만으로 세계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어려워하는 극초음속 요격 기술을 정말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예정된 실제 기술 시연을 보기 전까지는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브루어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한국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기술적 완성도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작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나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과연 이런 정신력이 기술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도윤 박사의 안내로 ADD 연구소를 방문한 날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보안 검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더라고요.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엘셈 개발팀 작업 현장을 보고 좀 놀랐어요. 2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식들과 3차원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미사일 분야에서 일해봤지만 수준이 꽤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킬 비클 개발팀이 인상적이었어요. 팀장인 김정민 박사는 35살 정도의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설명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극초음속 표적을 요격하려면 요격체도 엄청나게 정밀해야 해요. 마하 10 이상 속도로 접근하는 표적을 맞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김정민 박사가 보여준 킬 비클 모형이 흥미로웠어요. 미국의 것과는 좀 다른 설계 방식이었거든요. 직접 충돌하는 대신 근접해서 폭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방식이에요. 센서 기술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극초음 속 미사일은 플라즈마 구름에 둘러싸여서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외선과 전자기 신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새로운 시도라서 결과가 어떨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열정을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건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대단했어요. 28살 이수진 연구원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어요. 연구 예산이 미국에 비해서는 정말 적었거든요. LSAM 전체 개발비가 미국 단일 프로젝트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이도윤 박사는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예산 부족한 만큼 창의성으로 극복해야 해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길을 개척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IT 기술이 도움이 됐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알고리즘이 꽤 혁신적이었거든요. 수많은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요격 시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접근법은 미국에서도 아직 연구 중인 분야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작은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가상의 극초음 속 미사일이 고도 80km에서 접근하는 상황이었죠. LSAM 시스템이 탐지부터 요격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결과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화면에서 요격 성공률이 75%로 나타났어요. 물론 시뮬레이션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나쁘지 않은 수치였어요. 미국의 최신 시스템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도윤 박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실제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전북 훈련장에서 실제 표적기를 대상으로 요격 실험을 해요. 그때 진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정말로 성공한다면 대단한 일이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실패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분석가로서 객관적으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치킨과 맥주로 간단하게 차린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연구원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진지했어요.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사일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노력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실제 극초음 속 미사일을 상대로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실험이 모든 걸 결정지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석가로서의 객관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실은 실제 시험에서만 드러날 테니까요. 브루어에게 중간 보고를 할 때도 신중하게 했어요. 기본적인 기술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더 확인이 필요해요. 다음 주 시험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ADD 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거든요. 30년간 분석가로 일하면서 쌓인 경험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가끔 실제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날 밤 펜타곤의 브루어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브루어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을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75% 요격 성공률도 꽤 높은 수치거든요. 미국의 최첨단 사드 시스템도 실전에서는 60에서 70% 수준인데 말이에요. 아직 실제 시험도 안 해본 시스템이 그런 수치를 보인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더 큰 의문은 기술의 출처였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극초음 속 요격 기술은 물리학의 한계를 다루는 분야거든요. 미국도 수십 년 연구해서 겨우 실용화한 기술을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 만난 관계자의 말도 궁금증을 키웠어요.
LSM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반대가 꽤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고위 간부들은 예산 낭비라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 프로젝트가 갑자기 성공을 거둔다는 게 좀 이상했죠. 한국 언론 보도도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았어요. 세계 최초, 독자 기술, 완벽한 성공 같은 표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용 과장이 아닌가 싶었어요. 실제 성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궁금했던 건 기술 공개의 범위였어요. 핵심 기술은 모두 기밀이라며 자세히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시뮬레이션도 일부분만 공개하고 실제 하드웨어는 제한적으로만 보여줬어요. 정말 자신 있으면 좀 더 당당하게 보여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도윤 박사와 두 번째 면담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건가요? 혹시 다른 나라 기술을 참고한 건 아닌가요? 이도윤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박사는 좀 강하게 반응했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 반응이 오히려 뭔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한 발표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실전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어요. 이런 내부 논란을 보니 제 의심이 더 커졌어요. 미국 정보기관의 비공식 분석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주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죠. 특히 시험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객관적 검증 없이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가장 의심스러워했던 부분은 타이밍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한미 관계가 복잡한 이 시기에 말이에요. 혹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닐까 의심했어요. 한국의 과거 사례도 의심의 근거였어요. KF-X 사업에서도 처음에는 독자 기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외국 기술 도입이 밝혀졌거든요. 수리온 헬기도 유럽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극초음속 기술은 정말 복잡한 분야거든요. 추진체, 유도체, 탐지체, 킬 비클까지 모든 영역에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돌파구를 찾았다는 게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어요. 가장 큰 의문은 실전 데이터의 부족이었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완벽해도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극초음속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75% 성공률이라는 것도 좀 의외였어요. 그날 저녁 미국 대사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들었어요.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간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LSM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요. 과장된 선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시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 실전 시험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전북 훈련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준비한 건 본격적인 LSM 발사가 아니라 사전 테스트였거든요.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개별 성능을 확인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처음으로 실제 장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는 됐어요. 훈련장에 도착해서 본 모습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레이더 시설, 발사대, 지휘 통제 차량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서유리 중위가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29살 여성 장교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레이더 탐지 능력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고도 50km에서 마하 5로 접근하는 모의 표적을 탐지하는 시험이었죠. 기존 레이더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플라즈마 간섭과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표적이었거든요. 결과는 나름 괜찮았어요. LSM의 레이더 시스템이 200km 거리에서 표적을 포착했거든요. 추적도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어요. 미국의 사드 레이더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유리 중위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이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이에요.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플라즈마 간섭을 줄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가 더 의미 있었어요. 실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탄두는 없는 훈련용이었지만 시스템의 전체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발사 순간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미사일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발사 후 20초 만에 마하 3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추진체 성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미국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 같았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유도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된 후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목표 지점을 3번 바꿨는데도 정확하게 따라갔어요. 이런 정밀 제어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도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아직 기초 단계예요. 진짜 성능은 다음 주 실제 극초음속 표적 요격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기대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하면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5년간 개발하면서 겪은 실패담을 솔직하게 얘기해줬거든요. 특히 2022년 첫 시험 발사 실패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민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킬 비클 개발 과정에서 47번의 시뮬레이션 실패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린 결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후에는 실제 킬 비클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고 정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내부 기술의 복잡함은 대단했거든요. 수백 개의 센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빽빽하게 들어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칩이 흥미로웠어요. 극초음속 환경에서 0.01초 단위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죠. 한국이 반도체 강국답게 이런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통신 시스템 점검이었어요. 발사부터 요격까지 전 과정에서 끊어지지 않는 데이터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1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잘 유지됐어요. 서유리 중위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실제 작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아직 극초음속 표적 실험은 남아있지만 기본기는 확실해요. 그 순간 한국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됐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가장 중요한 실전 테스트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기술력은 인정할 만했어요. 그날 저녁 미국 본부에 보고할 때 어조가 달라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니에요. 무르어의 반응도 놀라움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실제 성능은 다음 주 실험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최첨단 군사기술은 미국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흔들어놨어요. 특히 연구원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밤낮 없이 연구하는 모습.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진짜 원동력이구나 싶었어요. 물론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어요.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말로 요격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다음 주 예정된 실제 극초음속 표적 요격 실험. 그게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진짜 시험이 될 거였어요. 저는 조금씩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2025년 4월 25일 오전 9시 전북 훈련장에서 LSAM의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새벽 6시에 모든 걸 바꿔놓을 상황이 벌어졌어요. 북한이 갑자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였어요. 서울 국방부 지하작전실에서 받은 첫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화성 17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됐다는 거였죠.
궤적 분석 결과 최고 속도 마하 12, 최대 고도 120km를 기록했어요. 기존 북한 미사일보다 훨씬 발전된 성능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발사 패턴이었어요. 이번에는 한 발이 아니라 연속 발사였거든요. 30분 간격으로 3발을 연달아 쏜 거였죠. 명백히 실전을 염두에 둔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국군의 대응은 빨랐어요. 패트리어트와 천궁2 시스템이 바로 가동됐지만 문제는 요격 확률이었죠. 극초음속 미사일 상대로는 30%도 안 된다는 게 솔직한 평가였어요. 이도윤 박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LSAM 실험을 당장 실전 모드로 바꿉시다. 실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대했어요. 아직 검증 안 된 시스템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는 없어. 만약 실패하면 국가적 체면이 말이 아니야. 더군다나 외국인 관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북한의 4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급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궤적이 달랐어요. 남쪽을 향해 날아오는 방향이었어요. 그 순간 작전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죠. 레이더가 포착한 미사일은 최고 속도 마하 13을 기록하며 남하하고 있었어요. 예상 낙하 지점은 서해상이었지만 궤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서유리 중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극초음속으로 기동하며 접근하는 표적을 막을 수 있는 건 LSAM뿐이에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이도윤 박사에게 쏠렸어요. 박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시스템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실전은 처음이라서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박사의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LSAM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한다. 실패 위험이 크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북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건 정말 급박했어요. 헬기로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LSAM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고 레이더가 북쪽 하늘을 수색하고 있었죠. 연구원들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고도 100km에서 마하 13으로 남하 중이었어요. 예상 요격 지점까지 8분 37초가 남아 있었죠. LSAM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서유리 중위 지휘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됐어요. 레이더 탐지, 표적 식별, 궤도 예측, 요격 타이밍 계산. 매 단계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죠.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표적 기동 패턴 예측이었어요. 북한 미사일이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며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발사 3분 전 마지막 확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과연 5년간의 연구 개발이 이 순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진짜 세계 수준일까요? 김정민 박사가 킬 비클 상태를 최종 점검했어요. 모든 센서가 정상이에요. 하지만 김정민 박사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번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거든요. 발사 1분 전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서유리 중위가 말했어요. 60초, 50초, 40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 순간이 한국 방산업의 역사를 바꿀 전환점이 될 터였어요. 30초, 20초, 10초. 북한 미사일이 요격 구역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마하 13의 속도로 돌진해오는 극초음속 표적. 5, 4, 3, 2, 1. 발사. LSAM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벌어질 0.3초의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젊은 나라의 치열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말이에요. 30년 분석가 생활에서 이토록 긴장했던 순간은 없었어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벌어진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엘셈이 발사된 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거든요. 두 개의 빛점이 하늘 어딘가에서 만나려고 하고 있었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말이에요. 레이더 화면에서 두 신호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하 13의 북한 미사일과 마하 8로 상승하는 엘셈. 거리 50km, 30km, 20km. 서유리 중위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10km, 5km, 3km. 이제 킬 비클이 분리되어 최종 접근 단계에 들어갔어요. 김정민 박사가 개발한 그 작은 요격체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순간이었죠. 인공지능이 0.01초 단위로 궤도를 수정하며 표적에 접근했어요. 1km, 500m, 100m.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두 신호가 겹쳐지며 하나로 합쳐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어요. 고도 73km 상공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확인됐어요. 요격 성공. 작전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터져나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5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도윤 박사는 감격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유리 중위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레이더 분석 결과 요격 정확도가 78%로 나타났거든요. 킬 비클이 북한 미사일의 핵심 부분을 정확히 타격한 거였어요. 시뮬레이션보다는 낮았지만 실전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였어요. 더 의미 있었던 건 추가 데이터였어요. 요격 시점에서 북한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3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시도해본 가장 빠른 표적이었거든요. 엘셈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실제로 성공한 거였죠. 김정민 박사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킬 비클의 AI 시스템이 마지막 0.03초에 완벽한 궤도 수정을 했어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이 만들어낸 성과였어요. 국방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였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였죠.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속보를 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어요. 뉴욕 타임스는 작은 나라 한국이 큰 도전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MIT의 미사일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영국 왕립방산연구소는 엘셈을 주목할 만한 방어 무기라고 평가했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이제 미사일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다는 안도감.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자긍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잠재력을 말이에요.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의지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펜타곤의 브루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도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에요. 브루어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정말로 마하 13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거야? 78% 정확도라는 것도 사실이야? 저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대답했죠.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제는 진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루어도 동의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이도윤 박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갈 첫걸음이에요.
박사의 눈빛에서 더 큰 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김정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사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었죠.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뭉클해했어요. 서유리 중위도 감격스러워했어요.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됐어요. 더 이상 적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죠. 한국 군인들의 자부심이 하늘 높이 치솟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경제 대국을 넘어서 진정한 기술 강국이구나. 작지만 강한 나라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정신력에 감동받았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기술과 정신력이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 완벽한 조합을 보여준 거였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았어요. 78%는 좋은 시작이지만 더 높여야 했어요. 엘셈도 더 발전시켜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내디딘 거잖아요. 엘셈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요격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만에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미국, 일본, 호주, 폴란드, 터키 등 10여 개국이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펜타곤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거든요. 한국의 엘셈 기술을 미국의 사드와 연동하자는 거였죠.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받던 한국이 이제는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브루어가 직접 한국을 재방문했어요.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겠어요. 더 의미 있었던 건 한국 내부의 변화였어요. 국민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길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뿌듯해요. 한국 청년들의 이공계 진학률도 늘어났어요. 엘셈 성공 이후 방산업계 취업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선호하지 않던 분야였는데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이도윤 박사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넬 정도였죠. 하지만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이건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모든 연구원들의 노력이에요. 김정민 박사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어요. MIT, 스탠포드 등 유명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김정민 박사는 한국에 남겠다고 했어요. 조국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서유리 중위는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한국 군사사에 남을 요격 작전을 성공시킨 공로였죠. 서유리 소령은 이제 엘셈 운용부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하늘을 지키는 첫 번째 극초음속 요격 부대를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중국은 처음에는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 했어요.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공개되자 태도를 바꿨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조심스럽게 타진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부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일본도 극초음속 방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뒤처진 상황이었어요. 결국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자국 미사일이 실제로 요격당한 걸 확인하고는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게 됐어요. 엘셈의 성공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하나시스템, LI지넥스원 등이 대표적이었죠. 정부는 방산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적 파급 효과였어요. 엘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민간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됐어요.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방산 기술을 소재로 한 교육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미래의 과학자,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증가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디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문화 콘텐츠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인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을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나토에서도 제 보고서가 주목받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한 첫 번째 서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죠. 덕분에 저도 한국 방산 기술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엘셈의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작은 나라지만 의지만 있으면 세계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인상 깊은 말을 들었어요. 이번 성공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도윤 박사는 다음 목표를 밝혔어요. 엘셈 개량형 개발에 착수하겠다고요.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사의 눈빛에서 더 큰 꿈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존경심으로 가득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엘셈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으로 미국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력이라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78%는 좋은 시작이지만 더 높여야 해요. 엘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요. 완벽한 방어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취는 대단했어요. 독자 기술로 극초음속 요격에 성공한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고요.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연구원들의 정신에 감동받았어요.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숭고한 마음.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정신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한국이 가진 이런 정신력이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이끌어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셈의 성공은 한국인들의 굽히지 않는 의지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품고 도전하는 용기,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주셨다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